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치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정치인들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뭐 이것 때문에 대세가 달라질 것처럼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대세가 달라지진 않아요. 이제 6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양도세 강화가 되는 게 6월 1일 이후부터인데, 지금 이제 날짜가 임박했습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다주택자들은 선택을 한 거고 버틴다고 하는 건데, 버티려면 룸이 있어야 합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바로 그거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자기가 그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갭투자 500채 전세 꼬리 밟힌 모녀 투기단 하면서 기사가 나왔죠. 집을 500채나 가지고 있어요. 집 사면 돈 번다고 하니까 상환 능력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매집을 한 거죠. 이게 바로 투기죠. 전세금 돌려줄 능력도 안 되면서 이렇게 많은 집을 매집을 했다가 돌려줄 때 돼서 못 돌려주니까 경매로 넘어가거나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등 폐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능력도 안 되면서 집만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불량 전세 피해금 폭탄이 5조 원에 달해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잡고 있는데, 이거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버틸 수 없으니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지금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있어요. 다주택, 돈이 많은 다주택자가 있고, 법인을 세워가지고 다주택을 보유했던 사람들도 있고, 앞서 소개한 새 모녀처럼 돈 된다고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다주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주택 현금 부자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금도 가지고 있고 여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포트폴리오 조정을 완료했어요. 덜 똘똘한 집은 이미 매각을 했고, 똘똘한 한 채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자식한테 주거나 아니면 보유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유를 한다는 거 버틸 만한 능력이 된다는 뜻이죠. 어쨌든 자기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완료했어요.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죠. 부자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금융자산 비중을 더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비거주 목적의 주택은 이미 정리를 끝냈습니다. 다주택 법인들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금이 강화됐죠. 세부담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영끌 패닉바잉 수요한테 이 집들을 매각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버틴다면 유예해주는 기간 동안만 유지할 수 있겠죠. 기업으로 따지면 중소기업의 현실과 비슷해요. 자구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받는 형태로 버티고 있습니다. 법인 매물, 영끌이 다 끌어안았죠. 법인 세워서 다주택 갖고 있는 이유가 세금 감면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이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그 매물을 비싼 값에 영끌이 받아줬어요. 영끌 때문에 가계빚은 더 많이 늘어났죠.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수혜를 입었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지난해 순이익이 1조 4천억이 넘었죠. 대출이 확대되면서 이자 이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 상환 능력이 안 되는 다주택자들 뿐입니다. 좀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채 갖고 있는 거 정리해도 세금 내고 대출금 갚고 전세금 내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산 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아야만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버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티기에 좋은 환경이 절대 아니죠. 세금 부담도 커졌고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있고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던 전세금마저 받쳐주질 않아요. 특히나 전세금 같은 경우는 유예가 불가한 돈인데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냥 시간 지나면 이런 규제 없어지고 내가 부르는 값에 전세 들어와 줄 사람 있다고 믿으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서 정부가 일축을 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도 강경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집값을 조금씩 하방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까지 믿어온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세금 완화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집값을 떠받칠 수 있었던 거 대출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대출에 대한 규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집값 상승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결국 대출 완화입니다. 초이노믹스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폈죠. 대출 규제를 확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집 안 사고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빚내서 집 사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투자 수요가 들어왔고 그게 집값 상승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있었죠. 미중 무역전쟁, 팬데믹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고 거품의 크기는 더 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에서 대출 완화해준다고 막 얘기했다고 계속 떠들어댔었는데 아니라고 밝혔죠. 양도세 예정대로 진행하고 지금 LTV 90% 이거 아니라고 또 다른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을 갖고 언론이 침소봉대한 거죠.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제발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 때문에 대출은 계속 규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비주택에 대해서도 LTV 규제가 들어가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동안 대출이 너무나 많이 풀렸고 이 부채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차주별 DSR도 7월부터 확대가 됩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냉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대출을 많이 해주지도 않겠지만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호가만 높은데 여기에 기존에 연끌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정신 똑바로 챙겨야 되겠죠? 지금 다주택으로 버티는 사람들 전세금으로 다 메꾸고 다 전가시킬 거라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 규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서민 주거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은행한테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워낙 쉽고 금리도 싸고 하니까 많이들 전세금 올려주면서 그냥 살았는데 이 규모도 지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은행이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은 바로 전세자금 대출 줄이고 있죠. 마통도 줄이고 전세 대출도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출에 빙하기가 오고 있어요. 지금 가계에 대출이 엄청 많이 나갔는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거 알고 있죠? 조금만 금리가 흔들려도 조금만 시장 상황이 달라져도 이거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세입자한테 전가해서 이 모든 상황을 버텨보겠다 하시는 분들 임차인들도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대출 받아서 전세금 올리는데 한계가 있죠. 대출을 안 해주기도 하고 지금 청약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계속 전세금 올려서 묶어놓고 유동성 하나 없는 상태에서 분양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전세금을 올려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또 여기에 은행에서 엄청난 조치를 했죠. 보존 등기 6개월 이하 매매 동시 진행권을 포함해서 소유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의 기간이 3주 이내인 임대차 계약도 취급하지 말라고 이렇게 방침을 정했어요. 이게 딱 갭투자 못하게 막는 거죠. 잔금 치를 때 전세 끼고 잔금 치르려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집에는 전세자금 대출 해주지 말라고 한 거고 또 분양하고 입주할 때 전세로 돌려가지고 이거 메꾸려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 하는 집들에 대해서도 전세 대출 안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맨날 버틴다 하고 전세에 전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세입자들 돈 많을까요? 있더라도 지금 쏟아지는 분양 물량 때문에 청약 대기하고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셋집에 다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대출도 받아놨고 전세도 비싼 값에 채워놨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유예가 불가한 빚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규제하는 이유 너무나 과열된 시장 탓이죠. 부인할 수 없는 시작점은 초이노믹스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띄우려고 시작을 했고 그게 가계부채 폭탄을 불러왔어요. 현 정부도 잘한 거 없죠. 전 정부의 잘못을 집권 초기에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이걸 안 했죠.
싸놓은 똥을 문질러 버렸어요. 한은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데 문정부 초기에 가계부채 문제와 긴축이라는 화두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척하면 척의 당사자를 그냥 연인시키면서 금리 인상 시기도 놓치고 그 이후에 터진 각종 악재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계부채만 훨씬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100대 기업 해외 매출 지금 2년 연속 마이너스인데 역병 사태 터지기 전에도 마이너스, 터진 후에도 마이너스죠. 긴축이 필요한 시점에 터져버린 각종 악재 때문에 버블은 걷잡을 수 없이 키우게 됐습니다. 혹시나 부동산 경기 한꺼번에 꺼져서 경기 침체 더 심해질까봐 안일하게 굴다가 초대형 버블이 탄생하는 걸 그냥 손 놓고 말았습니다. 언론에서 공급 부족 프레임을 걸고 계속해서 집값 띄우기를 했는데 2014년에도 역대 최고 분양이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한 이후에 많은 물건을 팔았죠. 그래서 건설사가 그 전에 부진을 씻어내고 2014년부터 호조를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14년에도 역대 최대 물량이었는데 15년에도 엄청난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에 많은 물량이 쏟아졌는데 너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다 소화시키지를 못했어요. 15년도에 51만 가구가 전국에 쏟아졌는데 엄청난 마케팅이 일어났죠. 사전 마케팅하고 본 마케팅하고 실제 정당 계약했는데 미분양 나면 선착순으로 팔고 그래도 남는 미분양은 조직적인 분양업체에 넘겨서 팔았습니다. 너무 많이 공급이 돼서 16년도에는 공급 과잉을 걱정했고 미분양이 넘쳐났어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결국 프레임이라는 거 이러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25만에서 28만 채 공급이 됐던 거 40만 채가 넘게 계속 공급이 됐고 수도권에는 2배 가까이 공급이 됐습니다. 서울도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했어요. 앞으로 공급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또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15년도에 분양 물량 많았었는데 그때 인허가 신청건이 70만 건이 넘었어요. 이거 기준에서 지금 인허가 물량 조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급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또 원하는 형태의 아파트로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호도를 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았죠.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결국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서울의 가구 수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10억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1인 가구가 다 사주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갖고 공급 부족을 당연시 했죠. 투자 수요가 아니면 남아돌 수준의 집을 공급하고 있어요. 초이노믹스로 돈 벌고 이주열 연임시키면서 긴축 시기 놓치고 이후에 터진 상황 때문에 버블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언론의 호작질이 큰 공헌을 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과열이 나타났고 지금 과열의 끝자락에 있는 상황입니다. 과열의 끝자락에서 세금 부담, 대출 부담 끌어안고 누군가 내가 산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사줄 거라고 믿고 버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더 큰 바보 이론에서 본인이 마지막 바보임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